오케이. 자, 일단 책 펴시고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한 무제가 죽고 나서 어린 황제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게 되거든. 한 무제 다음 황제가 소제라고 해서 8살의 나이에 황제 자리에 즉위하신 분이야. 자, 무제 사후에 어린 황제가 즉위하게 되니까 누가 더 힘이 세지게 되냐면은 황간 세력들과 황실의 외가 친척 가문, 줄여서 이제 외척이라 그래. 이 외척 가문의 힘이 엄청 세지게 된 거야. 자, 어린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 이 황간하고 외가 친척 가문들의 이제 힘은 엄청 강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돼. 자, 아빠가 황제야. 그리고 내가 황태자로 태어났단 말이야. 궁궐 안에서 내 또래 친구들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의지할 데도 없어.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계속 노리고 있는 나쁜 어른들밖에 궁궐에 없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외로운 어린 황제는 자기 똥 싸면 똥 닦아주고, 고민 있어 삼촌 이러면 이제 고민 상담해주는 옆에 있는 넷이 황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제 황제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딱 즉위를 하게 되면 황간 삼촌을 너무 믿다 보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황간 삼촌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황간 삼촌이 대신 정치일 좀 해줘 하면서 대부분의 정치 권력을 황간한들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외가 친척 가문은 당연히 힘이 세질 수밖에 없지. 왜? 황제가 딱 즉위했는데 그 황제 그 중심으로 한 그 외척 가문들은 당연히 힘이 강해지는 거야. 같은 이제 그 가족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무제 사후에 어린 황제가 등장함에 따라서 황간 세력과 외척 가문 간의 권력 투쟁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외가 친척 가문, 외척 가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외척 가문 출신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8년부터 23년까지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해서 신나라를 운영하게 된 거야. 자, 일단 이 신나라를 건국한 건국자의 이름은 왕망이에요. 후한 황실의 외척 가문 출신이었고요. 이 왕망은 어떤 나라 정치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시는 양반이냐면은, 이전에 그 주나라 시대 있잖아. 이 주나라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왕망 같은 경우에는 주나라의 토지제도를 실현시키고자 모든 땅을 국가 소유화시키겠다라는 토지 국유화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무슨 제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국가에 있는 모든 땅은 다 왕 거야. 그래서 왕전제인 거야. 그런 지방에 땅을 갖고 있고 군웅을 할거하고 있는 지방 실력가들을 호족이라고 얘기하는데, 호족들은 그냥 눈 뜨고 이제 왕한테 땅 뺏길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 땅 뺏길 수는 없지. 그래서 이 호족들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핵심 인물을 유수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한나라의 황실 그 집안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유수라고 하는 호족을 중심으로 해서 호족들이 대거 봉기하여 23년에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25년에 이 호족의 봉기의 우두머리였던 바로 이 유수라고 하는 사람을 왕의 자리에 추존해서 새롭게 또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된 거야. 됐어? 참고로 이 후한의 수도는 어디냐면은 낙양이에요. 어디라고? 어디라고? 낙양. 그래, 알아야 돼. 오늘 위진남북조 시대 이제 배워야 되니까. 낙양. 그러면은 왜 여기를 이제 후한 시대에 이렇게 불러? 나라 이름 국호는 한나라거든. 근데 이전에 한나라가 하나 더 있었지. 항고주 유방에 세운. 그럼 그거는 이미 이제 이전에 있었던 한나라였잖아. 그래서 전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긴 뒤에 들어오는 한나라죠. 그래서 후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전한의 수도는 어디라 그랬어 내가? 전한 수도. 장한성인데, 나영이가 너무 웃기다. 나영이 방금 샤워하고 나온 것 같아. 아유 진짜. 그래, 자가. 그리고 이제 후한의 수도는 낙양이야. 구분 잘하라고. 그래. 자, 아무튼간에 일단 이 후한의 건국자는 유수, 바로 광무제라고 불려지는 황제예요. 후한의 1대 황제인데, 자, 일단은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 광무제라고 하는 게 지 혼자만의 힘으로 이 황제 자리에 오른 건 아니야.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도와줘서 이 자리까지 앉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 후한 황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 중앙에 있는 왕의 힘이 세겠어? 아니면 지방에 군웅을 할거하고 있는 호족들의 힘이 더 세겠어? 광무제가 호족들의 추대에 따라서 황제 자리에 오른 사람이야? 그럼 중앙에 있는 황제의 힘이 세? 지방 세력과 호족의 힘이 세? 그래, 요 시대도 호족의 힘이 더 셌던 시대였던 거야. 알겠니?
자, 그리고 이 광무제 사후에 후한도 마찬가지로 어린 황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린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 두 세력의 힘이 강해진다 그랬지. 환관과 외척. 그래서 광무제 사후에 어린 황제의 등장에 의해서 후한 집권기에서도 환관 세력과 왕실의 외가 친척 간의 권력 다툼이 번졌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환관 세력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환관들이 권력을 갖고 황제 행세를 하면서 온갖 세금을 백성들한테 갈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결국에는 184년에 황색 두건과 황색 깃발로 무장해서 각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자, 이 난을 무슨 난이라 그러냐면 황색 두건과 황색 깃발로 무리한 도적 무리들이 전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황건적의 난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인 거야. 그래서 이 황건적의 난이 봉기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둡시다. 이 황건적의 난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은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각. 그리고 이 장각이 황건적 무리들을 정신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거야. 태평도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태평도. 그래서 이 태평도 종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술을 쓴다라고 여겨지는 이 장각 무리를 중심으로 황건적의 난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문제는 여태 황건적의 난이 있었을 때 후한은 마지막 황제 헌제예요. 헌제. 황제 이름이. 근데 이 헌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병사로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고 있는 황건적 무리를 소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지방에 누가 군사를 갖고 있어? 지방 실력가들, 호족들이 이제 군사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 후한 황실의 군사력을 막아낼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지방에 군웅을 할거하고 있는 호족들한테 우리 황실을 지켜줘, 군사를 일으켜줘, 이렇게 부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에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황건적의 난을 토벌하기 위해서 조조라고 하는 이 호족이 군사를 일으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또 일으키게 된 거고, 송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키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세 명은 황건적의 난을 다 진압하고 나서 후한 헌제의 책봉을 받아서 화북 지역에 조조는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비는 이 한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해서 촉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쪽에다가 만들게 된 거야. 그리고 송건은 강남 지역에 오나라를 만들게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위촉오라고 하는 이 삼국은 후한의 무슨 관계야? 신하 관계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인 거야. 됐었어? 근데 나중에 이 조조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상식. 조조 아들 누구지? 몰라? 와우, 조비야, 조비. 그래서 이 조비가 후한 황제의 그 헌제의 면류관을 뺏어가지고요, 후한을 멸망시킨 거야. 알겠지? 그럼 결국에 이 후한은 신하국과 위나라의 왕 조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후한이 없어지고 위초고가 서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 통일 전쟁을 벌이는 삼국지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중국사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노 제국에 관련된 역사 얘기할게. 흉노. 세계 지도를 못 그리지만 간략하게 조금 그려보자면은 요렇게 좀 그려볼게. 이렇게. 자, 일단은 이 흉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얘네들이 뭐 별거 아닌 민족이었는데 어떤 영웅 하나 잘 만나갖고 대제국으로 성장한 애들이야. 기원전 3세기 무렵에. 그게 바로 이제 묵축선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흉노 제국의 첫 번째 알아야 될 사람, 기원전 3세기 어떤 선우? 묵축선우. 이 선우는 택리고도 선우를 줄여서 말하는 거라 그랬어. 자, 흉노 제국에서 지배자를 뭐라고 통칭한다고? 선우라고 부른다고. 근데 그 선우의 이름이 묵특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묵특선우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는 여기 에니세이 강이라고 하는 러시아 강이 하나가 있어. 여기까지 진출을 하고, 자,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에니세이 강.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쪽에 오르도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남쪽으로는 오르도스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여기에 열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열아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이쪽에 투르키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투르키스탄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에니세이강, 오르도스, 열아, 투르키스탄까지 영토를 확장하면 대략 흉노 제국의 영토는 한 요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면 이 묵특선은 혼자 이 넓은 대제국을 혼자서 다스릴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묵특선은 합리적으로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땅을 3분할해서 통치한다라는 3분할 통치로 제국을 다스렸던 거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통치를 하냐면 개미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땅은 누가 다스려? 선우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왼쪽 땅 같은 경우에는 좌연왕이라고 하는 관직을 두어
이 자연왕이 앉은 새끼 보고 통치하라고 냅두는 거야. 그리고 오른쪽 당 같은 경우에는 우연왕이라고 하는 관직을 설치해서 이 우연왕한테 통치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좌연왕, 선우, 우연왕 해갖고 3분할 통치로 흉노 대제국을 다스렸던 게 북특선우였다라는 거. 근데 이 흉노는 잘 살다가 어떤 황제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외몽골 지역 이북으로 축출당해서 힘이 약화되죠. 한나라의 무제, 그렇지, 한무제의 공격으로 인해서 외몽골 이북 지역으로 축출당해서 힘이 약화돼서 해소됐다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북방민족하고 또 농경민족의 차이점 알려드릴게. 일단 북방민족은 갑자기 이 흉노라고 하는 제국이 진나라 시대에도 등장하고 한나라 시대에도 등장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뿅 사라져. 그리고 이제 여진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거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유목민족은 이런 개념이야. A부족이 있고 B부족이 있고 C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D부족이 있고 E부족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A부족은 자기를 흉노라고 부르는 거고 C부족은 자기를 저족, D부족은 선비족, E족은 갈족, 그 다음 B는 여진, 이렇게 각각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거야. 근데 얘네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다 똑같아. 막 러시아하고 몽골 초원 여기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런 소문이 들리네. A부족에서 어떤 애 하나가 나왔는데 막 몸에 막 마동석급으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애가 분명히 이 민족의 영웅이 될 게 분명하지. 그러면 차라리 그 애가 영웅이 될 게 분명하니까 A부족 밑에 들어가가지고 기생하면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하면 어떤 부족에서 영웅이 등장했다는 소문이 들리는과 동시에 다른 부족이 다 A부족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A부족은 뭐라고 부른다고? 자칭 흉노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활동 범위까지 다 흉노 제국의 영토로 갑자기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대제국이 됐는데 이 영웅이 갑자기 나이 들어갖고 죽어버렸어. 그럼 이 A부족 밑에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부족들이 다 어떻게 해야겠니? 해산,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 대제국이 뿅 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이게 유목민족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 우리나라 청동기 문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고대 국가가 뭐예요? 고조선이에요. 예, 그 고조선 역사 얘기할게요. 고조선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333년 전에 등장한 나라래요. 기록에 따르자면은. 자, 그리고 기원전 5세기까지 약 몇천 년 동안 단군왕거 혼자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스렸대. 그래서 이 시기를 단군조선기라고 통칭하는 거야. 되셨어? 자, 그리고 이 기원전 5세기부터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은 고조선의 국력이 굉장히 강하셨대.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고조선 강성기다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기원전, 지빈이 눈빛 졸라 좋다. 좋다. 자, 아무튼 기원전 194년에 신나요? 예. 예. 아무튼 간에. 자, 기원전 194년에 전국시대 그 7국가 중에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 요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단 말이야. 자, 이 연나라의 백성이었던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을 하는데 망명한 위만은 고조선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고조선의 기존의 왕이었던 준왕을 남방으로 축출하고 고조선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야. 근데 이 위만이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이름은 고조선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기를 위만조선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한무제의 공격에 의해서 기원전 108년에 망할 때까지가 위만조선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조선의 역사를 총 몇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3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변별력 포인트는 뭐야? 이때 있었던 업적은 이 시기에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시기를 연결한 게 포인트인 거야. 자, 일단 단군조선부터 얘기를 하자면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지배자가 몇천 년 동안 이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단군의 의미가 뭐라고 배웠니? 한국사 시간에? 오메, 제사장이죠? 단군은 제사장이야? 제사를 주관하는? 왕검이 무슨 의미인 거야? 정치적 지배자인 거야. 자, 그러면 단군왕검이라고 불려지는 한 녀석이 뭐하고 뭐를 싹 다 주관했다? 제사와 정치를 싹 다 주관했다. 그러니까 이 지배자칭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무슨 사회였다라는 거야? 그렇지.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단군설화는 다 아시죠? 수연아 알지?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강성기 얘기할게. 강성기. 혹시 나 올해 그 스키장 갈 계획 있으신 분? 없죠? 너 있어? 난 가고 싶어서. 강성기. 아무튼 요때 이제 국력이 굉장히 강했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고조선의 왕 이름이 요때 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부왕.
이름이 부야. 이 부는 아들이 이제 쭌인데 이 쭌한테 왕위를 그대로 물려준 거야. 그럼 고조선 안에서 무슨 상속이 이루어진 거야? 부자 상속이 이루어진 거지. 그만큼 중앙의 힘은 강했다라는 거야.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연맹국가가 고조선인데 그 연맹국가 안에서 특정 부족이 왕위를 장악하고 있고 그 부족 안에서 특정 가문이 왕위를 독점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잖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왕이 아무리 잘날지언정 혼자서 나라를 다 통치할 수는 없죠. 왕의 나라 업무를 보좌해 줄 수 있는 뭐가 많아야 돼? 관료들. 그래서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고조선의 관료 집단들이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외워야 돼. 상, 그 다음에 대부, 그 다음에 장군, 그리고 박사, 경이라고 불려지는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신하들이 이끌 만큼 고조선의 국력은 강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여기에 이제 사료에서 언급되면은 이거 바로 고조선 사료라는 거 알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데 이걸로 틀려오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이때 당시 고조선은 요서 지역을 중심으로 요서 지역에 위치한 전국 시대 중에 한 국가인 연나라하고 대립할 정도로 국력이 강성했다라는 거야. 근데 최근에 수능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한국사 디테일한 내용까지 조금 들어가 있거든, 동아시아사에. 그래서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연나라하고 대립을 했대. 근데 이 연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어디 있다고? 요하강 이렇게 있으면 요하강 서쪽 뭐라 그래? 요서. 그래, 따라해.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여기에 연나라가 위치해 있다고. 그럼 이 연나라하고 국경을 맞대면서 항상 전쟁하고 대립하려면 고조선의 세력 중심지는 어디여야 된다는 거야? 아니, 요서에 연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고조선이 있으면 어떡해? 요동이지. 여기 있어야지. 알겠지? 요하강 통조. 자, 그래서 원래 세력 중심지는 고조선이 어디였다? 요동 지역이었는데 요때 연나라 장수 진계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진계. 이 진계의 공격에 의해서 요동 지역이 함락이 되게 된 거야. 그럼 고조선은 자기의 세력 중심지가 연나라한테 함락이 당했으니 세력 중심지를 이동을 해야겠지. 그래서 원래는 세력 중심지가 요동이었는데 연장수 진계 공격에 따라서 왕검성으로 천도를 하게 된 거야. 이 왕검성이 평양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 아니에요. 알겠지?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냥 수도를 다 평양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은 아니지만은 어딘가에 이동은 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이 진계 외워요. 요즘 같은 수능 트렌드에서 이런 거 자꾸 나올 것 같아요. 한국사가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동아시아사 내용 안에 한국사 집어넣고 국어 비문학 안에 역사 내고 막 그래. 자, 아무튼간에 이제 위만조선 얘기할게. 이제 위만조선. 자, 여기 이제 연나라라고 있다 그랬지. 자, 중국에서는 진안교체기가 있었어요. 자, 복습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자. 자, 진안교체기 때 어떤 두 나라가 대립을 한다. 진안교체기란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한 나라로 교체되는 그 과도기 시대를 말하는 거야. 어떤 두 나라가 대립해? 초나라하고 한 나라야. 그 시기야. 알겠지? 근데 연나라의 왕이었던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말들 다 적으셔야 돼. 그래야 사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수능 사료. 자, 연나라의 왕이었던 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노관이 라인 잘못 타갖고 뒤지게 생긴 거죠. 한나라 쪽 라인은 타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이 노관은 두려워가지고 북방에 흉노라고 하는 민족이 있다 그랬잖아. 이 흉노로 도망을 간 거야. 백성들을 다 버리고. 근데 이 연왕이었던 노관을 모시고 있었던 신하가 있었으니 그 신하 이름이 위만이라고 하는 신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군주 새끼가 나라하고 백성 버린 상태로 흉노로 도망가 버렸어. 근데 이 백성들이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게 되면 얘네들 다 뒤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옆나라 고조선으로 위만이 망명을 한 거야. 백성들이 이끌고. 그리고 당시 고조선의 왕은 누구였냐면은 쭌이었어요. 쭌왕. 근데 이 쭌왕이 얘네들 불쌍한 거지. 그래서 이 위만의 망명을 받아주게 되었고, 이 위만이 이제 무예가 출중한 걸 알아서 여기 이제 국경 지역에 박사직책이라고 해서 군사권을 줘요. 근데 이 위만이 군사권 갖자마자 군사 쿠데타를 기원전 194년에 일으켜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위만의 군사정변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원래 자기의 망명을 받아줬던 이 쭌왕이 원래 고조선 왕이었잖아. 이 쭌왕을 남쪽으로 축출하고 이 위만이 고조선을 먹게 돼서 고조선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된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이 쭌왕은 이제 사료 기록에 따르자면 남쪽에 진으로 망명을 했다. 그래서 이쪽 진나라의 왕이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진나라는 뭘称하는 거냐면 이쪽에 사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마한, 변한, 진안. 얘네들을 통틀어 진국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래서 고조선 왕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고 나서 남쪽에 내려가서 사만의 왕이 됐다. 고조선의 왕은.
그러니까 고조선이든 간에 사만이든 간에 다 우리 민족의 역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혈통이 똑같으니까. 자, 그리고 이 위만조선의 특징, 얘네들은 중개무역으로 밥 벌어먹고 살았다라는 거야. 그럼 어떤 나라하고 어떤 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이었냐면은 여기 중국의 한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이었어. 자, 이 한나라는 어떤 민족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아? 흉노. 그래서 한무제 때 실제로 흉노 토벌을 전쟁을 2차례 정도 떠나게 되죠. 근데 1차 전쟁은 흉노족 만나 못 만나? 못 만나고 그냥 재정만 소모하고 끝나다 그랬지. 자,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가 조정에 돈이 없어. 근데 이 흉노하고 전쟁은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이제 무기는 또 철로 만들어야 되잖아. 철이 부족하다. 그래서 철을 어디로 많이 수입을 했냐면은 이 진나라한테 많이 수입을 했었어. 특히 이 진나라에 변한 지역이 있거든. 낙동강 영역에. 여기가 나중에 가야가 이제 생기는 자리잖아. 여기가 철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진국하고 원래 바닷길로 이렇게 철 무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항해술하고 선박술이 있어 없어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바닷길로 무역하는 거는 조금 위험 부담이 커가지고 육지길로 이렇게 안전하게 무역을 할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한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어떤 나라가 껴있는 거야? 고조선이 껴있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제 무역 도와주면서 중개 수수료 먹으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던 거지. 근데 1차 흉노정벌 실패 이후에 한나라 조정이 돈이 없네. 그래서 한나라 황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우 야 지금까지 우리 무역 중개해줘서 고마운 건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저 남방에 있는 진나라하고 바닷길로 직접 교역할 거야. 이렇게 선언한 거야. 그럼 고조선 지금까지 이걸로 밥 먹고 살았는데 이제 굶어 죽게 되겠지. 그래서 고조선의 왕이 그러면은 나는 니들 적국인 흉노하고 동맹 맺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야. 그래서 기원전 121년에 흉노를 토벌하고 나서 다음 타겟트는 뭐 어디가 됐다고? 고조선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기원전 109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한나라의 무제 공격을 받게 된 거야. 자, 근데 이제 한무제는 기껏해야 저 조선 놈들 공격하면 뭐 3-4달 정도면은 무너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뻐겨버렸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한나라 무제는 깜짝 놀라가지고 고조선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에다가 직접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지역을 설치한다? 4개를 설치한다. 이거를 우리는 통칭 한사군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한나라의 낙랑, 진번, 임둔, 현도라고 부르는 4개 지역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 고조선 전역은 전부 다 한나라의 식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적읍시다. 봐봐. 위만의 정변, 중개 무역까지는 위만조선 시기에 위만이라고 하는 군주의 업적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 한무제의 공격을 받고 한나라의 식민 지배를 당하는 요 시점에 고조선 왕은 우거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위만조선 시기를 이렇게 딱 2단계 시기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고조선에 그 법이 있는데 총 몇 조법? 8조법. 8조법. 이거 너무 쉽다. 사람을 죽이면 무슨 죄? 살인죄. 그럼 살인하면 고조선에서 어떻게 될까요? 사형이에요. 예, 맞아요. 사형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을 때리겠대. 그럼 왜 사형 때릴까? 사형을 왜 때릴까? 그래, 노동력을 중요시해서 노동력이 뭔데 국가에? 재산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애당초에 생명 존중. 왜 생명이 국가의 재산, 노동력이니까 이거를 중요시 하다 보니 국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똑같이 보복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자, 그리고 남의 것을 훔쳤어. 이걸 뭐라 그래? 그렇지. 절도죄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절도죄 걸려. 그럼 그 집 노비로 전락하거나 노비가 되기 싫어. 그러면은 50만 전가량의 화폐를 지불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 모습이 뭐야? 노비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그렇지. 신분 계급이 있었다. 50만 전가량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뭐가 있었다? 화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챌 수 있겠죠. 남을 폭행하는 걸 뭐라 그러죠? 상해죄라고 불러요. 상해죄. 나도 지금 법 가르치다 보니까 법 공부하는데 재밌는 거 알려줄까? 폭력과 상해죄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이 중에 뭐가 더 큰 죄일까? 폭력 이게 폭행죄라고도 하지. 폭행죄. 그럼 폭행죄하고 상해죄 중에 뭐가 더 큰 걸까? 아니야. 상해죄가 더 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경찰 같은데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서로 완만하게 합의하세요 해서 끝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상해죄로 들어가게 되잖아. 무조건 법정 가는 거야. 형사소송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처벌 세게 받는 거지. 그럼 이 폭행죄하고 상해죄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은 니네들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좀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육탄전은 버리지 마. 자, 친구를 이렇게 장난삼아 딱 때렸는데 그 때린 흔적이 남질 않아. 뭐 손톱에 긁히 있거나 아니면 뭐 멍이 들지 않았거나 막 그래. 때린 흔적이 없어. 그럼 폭행죄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경찰서에 끌려가고 완만하게 합의해서 끝나거든. 근데 만약에 친구를 장난삼아 탁 때렸는데 친구가 여기 멍이 든 거야. 피부가 약해서. 그러면 상해죄야. 그럼 형사소송 걸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구분한다라고 하더라. 근데 요즘에 법 공부하는데 재밌어서 관련성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제 남을 폭행해서 다치게 했어요. 그럼 이제 상해죄라고 하는데 뭐로 배상하면 되냐면 곡물로 배상하면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내가 뭘 해주는 거지 지금? 배상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배상도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곡물로 지급한다라는 거 봤을 때 경제생활은 주로 뭐였다? 농경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팔조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고조선에 영역을 추측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 그래도 너네들은 나한테 수업 많이 들었으니까. 영역과 영토의 차이가 뭐예요? 인문학적으로 따졌을 때? 영토가 뭐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범위를 영토라 그래. 영역은 뭐야? 나 여기까지 왔저염 이런 개념이라고. 그잖아. 그래서 우리 집 개 이름이 진돗개 3세인데 개 산책 가면은 나무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뒷다리 들고 오줌을 갈겨. 그럼 이걸 영토 표시했다 그래? 영역 표시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나 여기까지 왔저염 이런 의미잖아. 나 여기까지 지배할 수 있점 하서 오줌 갈긴 건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인간들은 항상 돌아다닐 때 뭔가를 흘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영역을 추측할 수 있는 도구 몇 가지가 있어. 고조선 사람들이 주로 갖고 다녔던 물건. 자, 중국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무슨 동검? 그렇지. 비파형 동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송리식 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민무늬 톡인데 손잡이가 2개 달려있는 게 특징이야. 말 그대로 미송리 마을에서 발견돼서 미송리식 톡이에요. 비파형 총동검은 그냥 사진퍼 그냥 대충 그려놓긴 할게. 이렇게 생겼고 미송리식 톡이 이렇게 손잡이 2개 달려있어. 민무늬 톡이고. 그 다음에 부족장이 죽었어. 청동기 시대에 어떤 무덤에 묻혀? 고인돌. 그럼 이제 고조선은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북쪽. 그럼 무슨 식 고인돌? 그렇지. 이 북방식 고인돌의 별명이 뭐지? 뭐였지? 그렇지. 탁자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죠. 자, 그 다음에 청동 거울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는 청동 거울. 이렇게 해서 4개의 유물이 동시에 발견된 지역까지 고조선 애들이 여기까지 진출했구나 하면서 영역을 추측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일본사로 들어갈게. 일본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1세기 무렵에는. 근데 1세기 무렵에는 이 일본 열도에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소국이 공존을 했었대. 자, 그러면 이 100여 개 되는 소국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중국 역사 기록에 언급되어 있는 노국이라고 하는 나라야. 자, 일단 이 노국은 중국 황제인 후한의 광무제한테 신화국가로 인정받고자 조공사절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 조공 품목이 마음에 들었는지 이 노국의 왕하고 후한의 광무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조공 채봉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중국 역사 기록이 있는 거야. 저번에 얘기해줬죠. 채봉이 무슨 뜻이야? 채봉이 신화국가로 임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후한의 광무제가 일본의 노국 왕한테 너가 나 대신 일본이라고 하는 지역을 대신 다스리는 제훈이나 하면서 신화국가로 임명받은 사례가 있다고. 자, 그래서 이 후한의 광무제는 노국의 왕에게 옥새, 금도장을 하사해주게 되는데 이거를 금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이 노국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위 노국 왕이라고 칭호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도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요런 이제 이거 역사 나오면은 이거 조공 채봉 관계 질서에 관련된 역사고 이거는 1세기 일본 땅에서 있었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3세기 들어가게 되면 100여 개의 소국 중에 이제 30여 개의 소국으로 압축 정리가 돼. 근데 이 30여 개의 소국들이 서로 자기들 간의 연맹 체제를 구성해서 하나의 연맹 왕국을 하나 만들게 되거든. 그게 야마타이 국가예요. 야마타이국. 그리고 이 야마타이국의 리더는 누구였냐면은 여자였다. 주술을 쓰는 여인으로 유명했던 히미코 여왕이야. 히미코 여왕. 그래서 야마타이 국가의 히미코 여왕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히미코 여왕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중국 황제한테 신하로 책봉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책봉을 받았냐면
위나라에 명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 이 명제가 조조의 아들 누구? 조비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위나라의 신하국가인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책봉을 받은 거야. 그리고 이 히미코 요왕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렇게 불렀지. 그렇지. 친위 외왕 이렇게 부른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이제 4세기 들어가게 되면 도웨인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을 해. 도웨인. 도웨인은 뭐냐면 4세기에서 6세기 무렵 들어가게 되면은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 변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반도하고 중국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유 나 이쪽 땅에서 못 살겠다 하면서 일본 땅으로 이사 온 사람들을 도웨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일본 땅으로 4세기 무렵에 이사 왔을 때 선진 문화를 갖고 왔겠지. 그러니까 이 일본에 있는 토착 민족인 조문인들을 홋카이도 섬으로 몰아내고 일본 열도를 차지해서 여기에다가 호족 연맹국가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야마토 정권이에요. 야마토 정권. 그래서 일본 고대 국가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자, 그리고 베트남. 히터 빵빵하게 트니까 졸리지 지금. 안 괜찮아? 알았어. 졸리면 얘기해. 베트남. 책걸상을 이렇게 놓은 게 지금 한 한국사 반이 한 이제 한 반당 20명씩 차요. 그래서 이렇게 놨거든. 그리고 하나 얘기할 게 그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공기청정기 달러 오실 거야.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때까지만 참자. 알겠지? 베트남 얘기할게. 베트남. 자, 일단 이 베트남의 최초의 국가, 베트남의 고대 청동기 문화를 무슨 문화라 그래 우리가? 베트남의 청동기 문화를 뭐라 그래? 신밤? 뭐라 그래? 잘했어. 동선 문화지? 동선 문화지? 동선 문화예요. 동선 문화. 자, 앞서 이 동선 문화라고 하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의 최초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국가 이름이 발랑국이라고 하는 나라야. 알겠지? 발랑국. 그래서 만든 사람은 흥부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몰라도 되는데 교과서에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흥부엉이 만든 이 발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베트남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국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다음 왕국 이름이 어우라 왕국인 거야. 그리고 이 어우라 왕국을 만든 게 안지엉 부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안지엉 부엉. 그리고 이 안지엉 부엉이 이끌고 있었던 이 어우라 왕국을 무너뜨린 게 진나라 관료 출신으로서 어우라 왕국을 패망시켰던 찌에우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찌에우다. 그래서 이 찌에우다는 어우라 왕국을 무너뜨리고 남비에시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야. 참고로 이 남비에시라고 하는 나라가 쌉 중요해. 베트남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 자,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자칭하냐면 비에 쪽이라고 자칭해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민족의 역사는 어떤 왕조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여기는 거야? 남비에. 근데 이제 중국 애들, 리얼 짱깨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들 스스로를 자칭? 한족. 그렇지. 그럼 자기의 그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한나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한쪽, 이쪽은 비해 쪽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 남비에 왕들이 입고 있는 옥으로 만든 옷이 있는데 그걸 옥이라 그래요. 알겠죠? 거기 뭐 사진 나와 있을걸? 내 거 본교재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옥이 이거 사진 나오면은 베트남인지 알면 돼. 자, 아무튼 뭐 남비에 이렇게 이제 해상 무역하고 농경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황제 누가 공격을 해버려? 한나라에. 무제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의 공격에 의해서 남비의 왕조는 어떻게 돼? 멸망하게 된 거지. 그리고 기원전 111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비에서 직접 다스리기 위해 몇 개의 군을 설치한다? 9개의 군을 설치하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또 질문 받을 거 우려해서 미리 깔고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료에서는 7군이라고 나오고 어떤 사료에서는 9군이라고 나오는데 그거는 각 나라의 역사 기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기록이. 근데 9군이 맞아요. 알겠지? 9군으로 외우셔야 돼. 9개 한나라 지역을 신설한 거야. 자, 그럼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이때 한무제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서 계속 식민 통치를 100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계속 지배받다가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계점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증리라고 하는 자매가 반란을 일으켜. 이게 베트남 독립운동 증자매 독립운동 사건이에요. 그래서 40년부터 43년까지 한나라 제국한테 빼앗겼던 50여 개의 성을 탈환할 만큼 큰 공세를 벌였는데 자, 우리 증자매 이름 외웁시다. 증짝. 이게 증짝이 이제 언니고 증리.
증리가 여동생이야. 그래서 증자매라 그래. 근데 결국에는 이 한 나라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 무너지게 돼. 아, 이거 정확하게 알려줄게. 자, 이 증자매 독립운동이 있었을 때가 40년부터 43년이야. 자, 그럼 이 시기는 전환 시기예요, 후한 시기예요? 전환 시기예요, 후한 시기예요? 40년부터 43년까지래. 그럼 전환 시기야, 후한 시기야? 후한 시기야. 알겠지? 그래서 증자매 독립운동이 있었던 건 전환 시대가 아니라 후한 시대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니까 이 증자매 독립운동 사료를 딱 주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동아시아 모습으로 옳은 거 하면은 전환 시기에 보기를 고른 게 아니라 후한 시기에 보기를 골라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 실패하고 나서 당나라가 무너질 때까지 중국 애들한테 1000년 동안 계속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게 베트남이었고요. 참으로도 동아시아사 교과 과정 안에서 감사한 거는 중국 애들한테 1000년 동안 베트남이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역사는 안 나옵니다, 이제. 계속 이제 한중일의 역사만 계속 나오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쪽 한 단어 끝났고요.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할게. 자, 4에서 6세기 무렵에 동아시아에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돼.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아시아에 소빙기가 찾아왔기 때문이야. 그럼 소빙기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빙하기가 다시 도래를 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빙하기가 도래했으면은 북쪽은 이제 추워, 더워? 당연히. 아, 존나 추워. 이제 못 살겠는 거야, 북쪽은. 그래서 러시아하고 몽골 땅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5개의 유목민족이 있어요. 얘네들의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오호라고 부르는 거야. 오호. 그래서 이 오호 부족들이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선비족, 그 다음에 흉노족, 그 다음에 저족, 그 다음에 가엘족, 그 다음에 강족, 이렇게 해서 총 5부족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북쪽이 너무 추우니까 여기서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만리장성 인근으로 다가왔대요. 근데 이때 얘네들이 다가왔을 때 중국 국내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위나라, 총나라,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나라, 이렇게 해서 3국 분열기였던 거야. 당시 위나라의 왕이었던 조조 같은 경우에는 초하고 오하고 싸우는데 잘 싸우는 용병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오호가 만리장성 지역에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여기 너무 추워서 못 살겠대. 여기 따뜻한 중국의 화북 지역 들어와서 살고 싶대요. 자기들 받아주래. 근데 얘네들이 또 유목 민족으로서 잘 싸우잖아. 기마수 훌륭하잖아. 그래서 조조하고 오호가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야. 그래, 오랑캐들아, 여기 우리 위나라 땅 들어와서 살게끔 해줄게. 그 대신 우리가 병사 필요할 때마다 니네가 용병 띄워줘야 돼. 이렇게 합의를 보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야. 잠깐만 화면 좀 옮길게.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원래 가민이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오늘 가민이가 아파요. 그래서 아픈데 어떡해요.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대신 용병 띄워주기로 이렇게 계약하고 산 거야. 근데 그래서 이 5호가 이제 이 위초고 3국 분열기 때부터 위나라가 있는 화북 지역에서 이제 같이 산 거죠, 한족들이나. 근데 이 한족들이 다른 민족에 관련해서 차별 이런 게 조금 심하겠지,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흉노 어떤 부부가 시장에서 뭐 물건 사려고 딱 시장에 나가면은 이 오랑캐 새끼들 원래 니네가 살고 있었던 땅으로 꺼져 하면서 뒤에서 가래침 뱉고 막 그랬대.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런 핍박을 받고 산 거야. 그럼 얘네들은 한족한테 적개심이 엄청 심해졌겠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자, 그리고 이 위초고 3국 분열기는 결국에 이제 서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다 정리함에 따라서 서진이라고 하는 통일 왕조로 정리가 돼요. 자,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알려줄게. 이거 알려줘야겠다. 니네 삼국지 안 읽었으니까. 자, 이 위나라의 원래 왕이 누구였지? 조조였다고. 근데 이 조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의 자리에 앉은 게 조비라고 하는 인물이야. 알겠지? 조비라고 하는 인물이야, 조비. 근데 이제 이 조비 밑에 있는 관료 하나가 있는데 그 관료 이름이 사마흐라고 하는 관료야, 사마흐. 그래서 이 사마흐가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기존의 왕이었던 조비를 탄핵시키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총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사마흐가 죽고 나서 사마흐의 손자가 그 다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애가 사마염이야. 그리고 이 사마염이 위나라를 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꾼 거야. 그리고 이 서진이 오나라까지 무너뜨려서 사마염의 이 서진이 중국 땅을 하나로 통일하게 된 거예요.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초고 3국 분열기가 서진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라는 거야. 근데 이 서진 국가의 안 좋은 단점은 뭐냐면은
이 서진의 사마염 역시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체제는 주나라의 봉건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주나라의 무왕은 천자의 힘이 강한 상태에서 자식들한테 땅을 분봉해서 왕으로 임명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분봉받은 자식들이 쌈박질이 있어도 아버지 천자의 힘은 강성하니까 자식들끼리 쌈박질이 있어도 아버지가 뭐 할 수 있어? 말릴 수 있잖아. 근데 이때는 나라 건국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천자인 사마염의 힘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각 왕자들한테 각 지역을 분봉시켜주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왕자들은 서로의 땅을 더 뺏기 위해서 뭘 일으키겠니? 전쟁을 일으키겠지. 이거를 파랑자인 아니라 그러는데 이거를 중앙에서 막을 힘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서진은 무너지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파랑자의 난으로 인해서 서진의 국력이 약화될 무렵에 여기 서진 땅의 화북 지역에서 살고 있던 흉노족의 부족장이 지금까지 한족한테 핍박받았잖아. 이 한족의 서진 왕조를 무너뜨리고 여기에다가 흉노 제국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반란을 일으켜요. 자, 이거 적으세요. 영가의 난. 그럼 이 영가의 난은 어떤 민족이 일으킨 거야? 흉노족이 주도한 거야. 그래서 이 영가의 난을 시작으로 흉노가 반란 시작하니까 얘네들도 어떤 생각하겠니? 흉노가 반란 일으켜서 그럼 나도 하면서 다 같이 반란 일으킨 거야. 그래서 총 5개의 오랑캐들이 화북 지역에 13개 국가를 잔존하는 한족 국가들이 한족 애들이 3개 국가를 더 추가적으로 건국하여 16개 국가를 만드니 이 시기를 556구 분열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국의 화북 지역은 5개 오랑캐들이 13개 국가를 만들고 여기에 남아있는 한족들이 3개 국가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몇 개 국가가 분립이 되어 있다? 16개 국가가 분립되어 있는 혼란기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서진 황실 즉 한족 애들은 이 5개의 오랑캐들에 의해 가지고 화북 땅이 점령을 당했잖아. 그러면은 여기 땅에서 살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화북에 있었던 5개의 오랑캐들의 공격에 의해서 한족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남쪽에 건강이라고 하는 곳을 수도 삼아서 여기에다가 새롭게 동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남조왕조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요? 자, 일단은 이 동진 얘기하기 전에 남조왕조 얘기하기 전에 여기부터 얘기를 할게. 아무튼 5개 오랑캐들이 여기 화북 땅 다 먹었어. 그럼 얘네들끼리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떤 이제 민족이 정리를 하겠지. 그 민족이 바로 선비족 탁발시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비족의 탁발시 가문이 556구 분열기를 통일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북이라고 하는 통일왕조를 하나 건국을 하게 된 거야. 요 시기부터 북조왕조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를 다 통틀어 뭐라 그러냐면 위진 남북 조 시대라고 얘기를 해. 자, 왜 그러냐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지. 자, 원래 이제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후한이 황건적의 난을 스스로 진압을 못하니까 각 지역의 군사권을 갖고 있는 호족들한테 봉기 요청을 했지. 그리고 얘네들이 힘이 세져 갖고 후한 황제의 책봉을 받아서 나라를 세 국가를 만들게 된 거잖아. 그게 조조의 무슨 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총나라.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 이렇게 돼 있었어. 자, 근데 이 조조가 죽고 나서 그 조비의 아들 누가 왕해지게? 조비. 근데 이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면류관을 뺏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비에 의해서 220년에 후한 왕조가 무너진 거야. 그럼 이 후한의 정통성은 어디로 간 거야? 위나라한테 간 거죠. 그리고 이 위나라가 나중에 사마염에 의해서 나라 이름이 뭐로 교체돼? 서진으로 교체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나라의 정통성이 어디로 간 거야? 진나라로 간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 서진이 5호의 반란에 의해서 북쪽 땅 5호한테 다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이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게 어떤 애들이라고? 선비족. 그 북이라고 하는 나라 시기부터 북조왕조 시대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은 오랑캐들의 반란에 의해서 밀려서 남쪽에 내려와서 남조왕조를 개창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고 통칭한다고?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중국 사람들은 정통성을 엄청 강조하기 때문에 황제의 면류관을 이양받아야 그 다음 왕조로서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 있는 왕조만 딱딱 찍어서 위진 남북조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 이 북조는 오랑캐 왕조야 한족 왕조야? 유목민족 왕조야 한족 왕조야? 방금 내가 어떤 민족이 세웠다 그랬어? 선비족이야. 그러면 한족이야 유목민족이야? 그래, 오랑캐 왕조야. 유목민족이라고. 그리고 이제 밀려 내려온 한족들은 남조 왕조를 만들었고. 됐니? 그리고 이 둘이 막 정통성 싸움하면서 엄청 치열하게 싸우는 관계인 거예요. 누가 진짜 중국 왕조냐 막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간에 일단
빨리빨리 얘기할게. 자, 아무튼 이 5, 16국이 결국 이제 북이라고 하는 왕조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된 거야. 자, 일단 이 북위에 전성기급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이름이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야. 효문제. 일단 이 효문제는 어렸을 때 어머님 이름이 풍태후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풍태후의 섭정정씨 맨날 휘둘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황제인데 황제 노릇을 제대로 거의 해보지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어머니 풍태후와 선비족 귀족들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원래 북위의 수도가 평성이라고 하는 곳이었어. 여기가 바로 어머니 풍태후를 중심으로 한 선비족들의 세력 중심지야. 근데 이 선비족 삼촌들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지가 황제 노릇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도읍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평성에서 한족들이 옛날에 모여 살았던 자 후한의 수도가 어디라 그랬어? 아까 낙양. 그러니까 이 낙양에는 어떤 민족들이 많이 모여 살아? 한족들이 모여 사는 거지. 왜? 옛날 후한 왕조의 수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비족의 세력 중심지인 평성에서 한족들의 세력 중심지인 낙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거는 무슨 까닭이야? 선비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누구를 세우겠다? 한족 세력들을 세우겠다라는 소린 거야. 되셨어? 자, 그리고 이제 선비족의 풍습을 버리고 중국 애들처럼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정책이라는 것을 펼치기 시작을 하게 되거든. 이제 한족화 시키겠다라는 거야. 유목민족의 풍습을 버리고. 그래서 이 하나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이 이런 게 있어. 앞으로 후어를 금지하겠대. 이 호가 오랑캐 호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목민족의 말을 이제 쓰지 말래. 단 기준이 있다. 30살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미 입이 베어버렸겠지. 실수로라도 나오겠지. 30살 이상의 선비족 귀족들은 안 건드려. 자, 30살 이하의 젊은 애들은 이제 한자하고 한어를 쓰라고 얘기를 해. 선비의 말을 쓰지 말라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랑캐 풍습, 선비족의 의례 행사나 이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 중국 애들의 한족의 풍습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통혼 정책이라고 해서 한족 애들하고 선비족하고 결혼을 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두 민족이 융합되고 섞이게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효문재판 창씨개명 정책 하나가 있는데 성씨를 교체해. 성씨를. 자, 유목민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씨가 두 글자 이상이에요. 뭐 아율씨 막 이러잖아. 탁발씨. 근데 한족들은 성씨가 몇 글자? 한 글자. 그래서 원래 선비 왕족 성씨를 탁발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글자로 축소한 거야. 원씨로.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성씨까지 교체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효문제가 나라를 편히 통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체제를 하나 더 정비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균전제. 균전제. 일단 이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족 출신 황제예요. 유목민족 황제예요. 저기요. 효문제는 유목민족 출신의 황제야? 아니면 한족 출신의 황제야? 유목민족 출신의 황제지? 근데 이 중국 땅에 살고 있는 다수는 어떤 민족이야? 한족들일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한족들한테 세금도 걷어야 되고 앞으로 병사로 착출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민족이 다른데 한족들이 뭐 부귀가 병사 필요하다고 해서 세금 필요하다고 해서 세금 내주고 병사 역할 해줄까? 안 해주겠지. 한족 애들한테 뭔가 해주는 건 있어야 한족 애들이 세금도 내고 병사 역할도 해주겠지. 그래서 균전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효문제가 정비를 한 거야.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럼 이 균전제는 뭐냐? 성인이 되지. 그럼 이 남자에게 땅을 공짜로 하사해 주는 거야. 그럼 그 황제가 하사해준 땅 덕분에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이니 황제가 세금이 필요하다 하면 뭘 납부해 주는 거야? 세금도 납부하고 병사가 필요하다 하면 병사 역할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 토지제도가 균전제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중국에서 땅을 나눠주는데 황제께서 지급 단위가 무로 적혀져 있으면 중국의 균전제인 거야. 알겠지? 일본이 이거 나중에 따라가거든. 반전수수제라고 해가지고. 근데 일본은 토지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단단위로 지급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 구분할 때 황제가 중앙에서 토지를 하사해 주는데 무단위로 하사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중국의 균전제다라는 거. 그리고 요것만 하고 조금 쉽시다. 삼장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삼장제. 삼장제는 뭐냐면 야, 황제가 집안 말단까지 내려가고 세금 걷고 막 치안 정비하고 막 그러겠냐? 그거 힘들지? 그래서 이제 자기 일을 뭔가 대신할 수 있도록 조직을 편성한 거야. 자, 5개의 가구를 하나의 1린 구역으로 엮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1린 구역을 5개를 엮어. 그럼 5린이 되지. 이 5린을 1, 2구역으로 정하는 거야. 그럼 1, 2는 총 몇 가의 가구로 구성돼 있어? 25가구겠네. 그지? 자, 그리고 이 1, 2를 5개를 엮어. 5, 2가 되겠지. 그럼 이 5, 2를 1당구역을 정리해. 그럼 1당구역은 총 몇 가구? 125가구. 자, 이렇게 해서 당구역과 리구역과 린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행정구역을 나눈 뒤
당구역을 관장하는 장을 당장, 리구역을 관장하는 장을 리장, 린구역을 관장하는 사람을 린장,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의 장을 둬? 3명의 장을 둬. 그래서 이거를 삼장제라 그런 거야. 그럼 이 3명의 장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린에 소속되어 있는 5가구한테 돌아가면서 야, 세금 낼 때야, 세금 내, 세금도 징수하고, 그리고 그쪽 고을을 안전하게 방비하는 치안일까지 담당하는 황제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지방의 장 3명을 두었으니 이거를 삼장제 체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자. 10분. 하자. 진우야, 그 공기청정기 그 공기 어때? 좀 다르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 자, 할게요. 다시 나나 할게. 아무튼 뭐 효문제가 뭐 이렇게 하나 정책 많이 한 거야. 왜 잠깐만?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아, 이거 중앙에다 맞췄구나. 규성이? 그러니까 얘 왜 안 오지? 지금 가민이는 아프다고 했고. 여기 끝인가? 끝인가? 아, 이쪽 가야 되는구나. 미안. 방향 감각이. 됐어. 하자. 자, 아무튼 이제 그 효문제 하나 정책 추진되고 나서 효문제 사후에 북위가 2개 국가로 쪼개지게 되거든. 근데 이유가 뭐냐면 효문제의 하나 정책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든 이제 뭐 비 있으면 또 그림자 있는 거니까 단점도 따라 들어오겠지. 효문제 하나 정책의 장점은 뭐냐면은 처음으로 중국 땅 안에서 북방민족의 오랑캐 문화와 그리고 중국의 한족의 문화가 서로 섞였다라는 거야. 하나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호환, 융합 문화가 등장했다는 게 효문제 하나 정책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유목민족들이 계속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뭐 이제 탁자나 아니면은 뭐 책상 뭐 이런 거 이제 이용하거든. 의자 같은 거. 이 탁자, 의자 문화가 중국 땅 안에 들어와서 한족들도 애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한족 애들은 뭐 명나라의 정통 한복을 한뿌라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뭐 이제 아래 뭐 통풍 잘 되는 걸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상의하고 하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원피스 같은 그런 이제 옷차림이 전통의 이제 옷차림이거든. 근데 북방민족들은 맨날 마리에서 생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말 이제 쉽게 오르고 내리고 막 그래야 되다 보니 상의하고 하의가 분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바지라고 하는 문화가 원래 북방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의복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 문화도 요때 다 들어오게 된 거야. 자, 그럼 단점은 뭐냐면은 선비족의 성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야. 자, 일단 이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16국 시대 분열기를 통일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전투력을 갖고 있는 민족이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이제 한족화됨에 따라서 선비족의 성질 자체를 상실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16국 시대 다 통일하고 나서 이 선비족 애들이 뭐 전쟁 그 뭐 이제 무술훈련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도박장 가서 도박만 존나 하기 시작해요. 이러다 보니 그토록 잘 싸웠던 그 선비족들이 이제 아무것도 못 싸우는 병신민족 돼버린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고 활도 제대로 못 쏘고 칼도 제대로 못 다루는 병신민족 된 거지. 이로 인해서 이 북의 국력이 약화되게 되자 효문제 사후에 효문제의 하나 정책이 옳았다라고 하는 선비족 귀족들이 있고, 아니다, 선비족이 완전히 이제 힘을 빼뜨렸던 안 좋은 정책이었다, 하나 정책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거든. 자, 하나 정책이 옳았다라고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동위라고 하는 제국으로 분리가 돼요. 알겠지? 하나 정책이 틀렸다라고 하는 애들은 서위라고 하는 제국으로 분리가 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동위하고 서위하고 중국도 북쪽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싸웠다라고 정리하면 돼. 자, 그리고 이 동위는 나중에 이름을 뭐로 교체하게 되냐면 북제라는 이름으로 교체하게 돼. 그리고 이 서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름을 북주로 교체하게 됐고, 이 북주하고 북제하고 또 화북당을 놓고 통일전쟁을 벌여요. 여기서 승리한 거는 바로 이 북주였다. 그래서 이 북주가 북제를 무너뜨리고 중국 화북당을 통일하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북주의 신하였던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주 황제 면류관을 뺏어서 이 북주 황제 자리를 찬탈하고 나라 이름을 수나라로 581년에 교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화북의 북주에서 시작된 이 수나라가 남쪽의 마지막 왕주인 진국까지 무너뜨려서 589
889년에 중국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통일왕조가 되게 된 거야. 고구려의 4차례 침공전쟁 무리하게 펼쳐서 국력 약화로 인해서 멸망했던 그 수나라가 이 수나라 맞아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 해서 북조 역사 끝. 그러니까 이 북조는 다시 말하지만 16국 시대부터 통칭한 게 아니라 16국 시대를 통일한 어떤 왕조부터 북조의 역사가 시작한다? 북위부터 시작한다고. 북쪽에 있는 왕조의 역사가. 통일왕조 북위부터. 그래서 이 북위가 어떻게 분열이 돼? 처음에 서희하고 동이로 분열되다가 북주와 북제로 분열되고 수나라까지 이렇게 해서 통틀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의 왕조, 북조 왕조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남조 왕조 역사 얘기합시다. 남조 왕조. 자, 아무튼 여기 이제 화북 지역에서 사시다가 이 오랑캐들의 변란으로 인해 갖고 남쪽으로 이제 뛰쳐 나온 거야. 그리고 건강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수도 삼아. 건강이 어디냐면은 저거 난징이야. 지금 따지면. 알겠지? 이 건강을 수도 삼아 새롭게 남쪽에 한족 왕조를 만들게 되니 그 나라 이름이 첫 번째 동진입니다. 그리고 이 동진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은 누구냐면은 자, 이거 다 외워. 사마해예요. 사마해. 그래서 사마해, 야, 이 서진 황실이 뭐라고 그랬어? 사마씨라 그랬지. 그래서 이 사마해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을 수도로 새로운 남조 왕조인 동진 왕조를 만들게 됐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이 애들을 다 통칭해서 남쪽에 있는 한족 왕조라고 해서 남조 왕조다라고 부르는 거야. 이 남조 왕조의 황제권은 강하게 약하게 밀려 내려왔잖아, 황제가. 그래, 공통점. 황제권이 약하다. 그러면 황제는 자기 힘이 없잖아. 그럼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겠어? 싸우는 군인들. 그래서 군인의 힘이 강하다 약하다? 그렇지. 군인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어차피 우리 힘 없으면 저 황제 새끼 이미 뒤졌을 텐데 내가 저 황제 새끼 뭐가 짓다고 황제 자리 찬탈해볼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겠지. 그래서 이 군인들의 계속된 정변에 의해서 왕조 교체가 자주 일어난 게 남조 왕조의 특징이에요. 자, 일단은 이 동진이 남조 왕조의 첫 번째 시작점이라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 소도성이라고 하는 군인이 반란을 미안해. 자, 송나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유유라고 하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동진 왕조를 무너뜨리고 송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게 된 거야. 이거를 만든 게 유유라고 하는 군인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남쪽의 왕조였던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소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제나라 건국자는 누구다? 소도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이 제나라를 무너뜨리고 양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이름이 소연이에요. 소연. 양나라 소연. 양무제라고도 불러. 이름이 소연이다. 자, 그리고 이 양나라를 무너뜨리고 마지막 남조 왕조인 진나라를 건국한 게 진패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진패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이 인물들이 교과서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에서 교과서에서 상세히 다루는 건 사마해예요. 실제로 이 사마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출 때 사료에서 자주 나왔었어.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면 위진남북조 시대 사료라고 바로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사료 해석하라고 내가 이거 다 적어놓은 거야. 사마해, 유유, 소도성, 소연, 진패선 이 순서야. 물론 시험 볼 때 이런 것도 물어볼 거예요. 저는 공부하세요 다 꼼꼼하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 문제 막 이렇게 푸는 것보다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는 그냥 개념 엄청 깊게 꼼꼼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 뭐 글씨체 못 알아보고 모르겠으면 얘기해. 뭐 여거 소도성, 소도성 또 없지? 그래요. 그래. 그리고 이 마지막 왕조인 진나라가 어떤 왕조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거야? 589년에 수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고 이 중국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건 어떤 나라다? 수나라다라는 거야. 자, 참고로 이 북조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황제권 강화를 목적으로 썼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이 북이 땅에 윈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석굴사원을 크게 만든 거야. 그리고 이 윈강 석굴에는 큰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거를 윈강대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윈강대불은 북의 황제인 태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북위 지역에 룽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룽먼에서도 룽먼 석굴사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룽먼 석굴사원에 역시 룽먼 대불이라고 하는 큰 불상이 있는데 이 룽먼 대불은 북위의 황제인 문성제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다라는 거. 자, 크게 불상을 조각한 경우를 대불이라 그래. 그럼 황제께서는 왜 불상을 크게 만드셨을까? 군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나 이 정도로 힘세고 재력 있는 놈이니까 나한테 깝치지 마. 이런 거 어필하는 군주권 강화로서 불교를 이용했다라는 사례야. 어디에서? 북위에서. 됐지?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한족 왕족이기 때문에 유교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철학적인 성격으로 불교를 해석을 하지 군주권 강화에 이용하는 사례는 양나라 소현 때 말고는 없어.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이런 혼란기가 거듭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단 말이야. 자, 고조선이 무너지고 나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고 이 부여에서 고주봉 씨가 남하에서 만든 게 뭐야?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이건 상식이다. 고구려의 수도성이 어디야? 처음에 주몽이 도읍을 정한 곳 어디? 졸분이죠? 다 아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녹음될까봐 안 들려. 졸본이야? 자, 아무튼간에 고구려를 이제 졸본성을 도읍으로 이제 건국한 게 고주몽 씨였고요. 자, 일단 고구려의 4세기 역사부터 조금 정리를 할게. 알겠죠? 자, 일단 이 4세기 역사는 자, 이거는 이제 왕들은 원래 안 적혀 있는데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근데 나는 그냥 왕 이름 다 적어 놓을게요. 자,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의 업적부터 들어갈게. 일단 이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낙랑군 지역을 축출했다라는 업적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낙랑군은 뭐냐면은 한나라의 무제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나서 고조선 전역당했다가 4개의 지역을 설치했다 그랬지. 그걸 통칭 뭐라 그래? 한사군. 한사군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낙랑 지역인데 자, 어디다 뭐 써놓으세요. 이 낙랑 지역이 지금 현재 어디냐면은 평양이야. 그 정은이가 살고 있는 평양. 야, 근데 최근에 그 정치 얘기 잠깐 하자면 김정은이 막 그 오물풍선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리고 막 미사일 겁나 쏘고 사실 진짜 윤석열의 광기를 보고 했던 그 행동인 거를 모르고 정은이가 또 밥 달라고 찡찡대네로 해석해서 미안했어요. 그렇다고요, 그냥 제가 속으로. 근데 이제 뭐 한국전쟁 막 계획까지 막 이렇게 수립하고 막 그랬었다고 아 씨발 맞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씨발 유튜브 영상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요, 뭐 그래. 괜찮아. 괜찮겠지. 낙랑구 축출. 아무튼 이게 뭐냐면 고구려 애들이 남쪽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를 돌려서 어떤 지역을 수복했다? 평양을 수복했다란 말하고 똑같은 거야. 됐니? 자, 그리고 이 미천왕 다음이 고국원왕이야. 고국원왕. 원통하게 죽었죠. 근데 원통하게 죽어서 고국원왕은 아니고 고국 지역에 구릉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고국원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아무튼 간에 요때 이 고국원왕 때 4세기면은 어떤 나라의 전성기야? 삼국 중에 백제야. 백제 전성기 이끈 황제가 누구야? 잠깐만요. 자, 버풍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 백제 전성기 이끈 황제가 누구죠? 지금 뭐라고? 지중왕? 야, 지중왕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자, 맞아요. 소수림왕이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이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백제의 전성기 황제가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한국사 강의를 해야 되나요? 그 이제 겨울방학 때 해줘야 되는 건가요? 수능 한국사 강의를? 내 생각은 내 커리대로 따르자면은 한국사 강의를 오픈하긴 할 거야. 수능 한국사 강의를. 그래서 야, 그래도 좀 40점 이상은 나와야지. 거기서 감점 먹이면 안 되잖아. 그지? 여름방학 때 10개. 여름방학 때. 그때 진짜 할게. 여름방학 때. 못하면 내가 영상 강의라도 찍어서 올릴게. 알겠지? 근초고왕이야. 자, 아무튼 간에 근초고왕이 정병 3만을 이끌고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쳐들어온 거야. 근데 귀족들은 만류했어. 어차피 얻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땅 그냥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고궁원하께서는 평양성을 끝내 수호를 하셔야겠대. 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양성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백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이분이 어떻게 돼?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당하셨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평양성은 그럼 함락이 됐냐? 함락되지 않았죠. 그 고구당의 맏아들 태자 고구부태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용맹무쌍하게 싸워서 평양성을 수호하는 데 성공하게 돼. 이렇게 해서 아버지 고구당이 죽게 되자 그 고구부태자가 다음 보위자리에 오르니 이 사람을 소수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일단 이 소수리망의 첫 번째 업적. 아버지를 죽인 게 백제잖아. 백제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내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복수를 하면 위험 부담이 많아요. 귀족들이 반란 일으키게 되면 나라는 전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집권기 때 내치 정비하고 왕권 강화를 다 끝마쳐 놓고 복수는 후대 왕들에게 맡기자라는 생각에 372년 무렵에 공자가 만든 학문이 유학이다. 이 유학을 고구려 안에 수용을 하게 된 게 소수리망의 업적이야. 자, 그리고 이 소수리망이 유학을 갖고 와서 귀족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중앙학교 뭘 만들게 되냐면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372년에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372년에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라고 하는 종파를 받아서요. 이걸 국가 종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공인. 왜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그리고 또 하나 373년에 중국의 고대 통치 법체제를 뭐라 그래? 율령. 그래서 이 율령을 수용하고 반포한 업적이 있다. 그래서 소수리망 때 이렇게 왕권 강화하고 내치 정비를 대부분 다 이뤘기 때문에 4세기 후반에 등장한 광개토 대왕 때는 영토를 크게 넓힐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광개토 태왕의 업적 얘기를 하자면은 광개토 태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뭘 사용하냐? 연호를 사용한다. 우리 광개토 태왕께서 즉위하신 게 391년 때다. 그때 즉위하자마자 연호를 발표하게 되니 그 연호가 영락이에요. 영원할 영, 즐거울 락. 내가 다스리는 동안 고구려 백성들 영원히 즐겁게 만들어 줄 거이. 뭐 이런 연호야. 자, 야, 그래도 시방, 야, 혹시 모르니까, 야, 연호가 뭐죠? 연호가? 연도세르 기준이지. 연도연 불을호 해갖고 연호. 그렇지, 연호. 아니 당신들이 안 괜찮아야 돼요. 난 괜찮아요. 난 니네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난 괜찮아. 난 잘 먹고 잘 살아. 아, 근데 너네들 시각이 안 된다니까. 아니 왜 그러면 그 뭐지? 야, 예. 가보개혁 때 연호 진짜 많이 외웠는데. 자, 아무튼간에 영락. 그래. 그리고 이때 북만주 그리고 남쪽으로 한강 이북까지 영토를 확장했고, 그다음에 광개토 태왕 아들이 누구야? 무슨 왕? 장수왕. 왜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무섭나? 자, 장수왕. 자, 아무튼간에 이제 장수왕 얘기할게. 장수왕. 자, 일단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킨다. 무슨 정책? 그렇지. 남하 정책 해가지고 한강 땅을 전부 다 차지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딱 요 정도만 고구려사 알고 있으면 끝.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갈게. 백제는 삼국 중에 몇 번째로 건국된 나라야? 마지막이죠. 기원전 18년에 건국됐으니까요. 그죠? 집이나? 아니야. 변하고 진우야. 삼국의 건국 순서를 말해봐. 그 뭐지? 그 오버워치 할 때, 야, 영상 강의 재밌네. 그 뭐지? 오버워치 할 때 최고의 플레이어 하면서 뭐 팥찌 영상이라 그러잖아. 못 맞히면은 만들어 버릴 거야. 진우의 최고의 플레이 막 이러면서. 뭐야? 건국 순서 어떻게 돼? 고구려 백제 신라. 신고백이야. 알겠지? 신라 고구려 백제순이야. 신라 고구려 백제순. 자, 근데 삼국 중에 가장 늦게 건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찍 전성기를 맞이한 게 백제죠. 여기에다가 내가 정리할게. 친구들아, 나 이거 모른다. 정리는 해놔. 알겠지? 이거는 동아시아사에서는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은
수능 한국사 할 때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삼국의 건국 순서가 기원전 57년경에 등장한 신라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37년경에 등장한 고구려가 나중이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건국이 돼. 이게 건국 순서야, 위쪽에 있는 게. 알겠지? 자, 그리고 전성기 순서는 어떤 나라가 먼저?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때, 자 그리고 5세기 장수왕 때 고구려, 그 다음에 6세기 신라, 그리고 이 전성기 그 뭔가 이제 흐름 이렇게 받고 7세기 때 삼국통일을 달성했죠, 신라가. 그래서 요게 건국 순서고요, 이게 전성기 순서야. 알겠지? 나 이거 다음 시간에 똑같이 물어본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상식의 순이야. 상식의 선인 거야. 상식의 선, 상식의 선. 자, 백제 얘기할게. 백제는 3세기부터 들어갈게요. 3세기. 백제가 한강 영역에서 건국된 나라죠, 온조에 의해서. 근데 이 한강이 뭐 예나 지금이나 살기 너무 적합한 곳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3세기 무렵에 고이왕께서 한강에 있는 타 민족들을 다 점령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한강 유역을 전부 다 장악해서 한강을 토대로 잡아 백제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고이왕이 싹 다 닦아놓은 거라고. 그 다음에 고이왕 때 율령을 수용하고 반포를 한 건데, 자 기록은 없고 학자들 추측이에요. 알겠지? 기록은 없어. 근데 이건 학자들 추측이야. 율령을 수용하고 반포했다. 자, 그리고 이 고이왕께서는 나란히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6명의 재상을 둬. 이거를 육자평 체제라 그러는데, 자 요즘 같은 수능 트렌드는 바로 이런 거야. 육자평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언급이 돼 있지. 그러면은 이 좌평 이름들이 나열돼 있는 사료를 제시해요. 그리고 해당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이거는 외우지 말고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우리가 보자. 자, 일단은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걸 일단 난 다 알려줄게. 내신자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법률을 담당하는 걸 내법좌평이라고 불러. 내법좌평. 그 다음에 세금 담당하는 거, 나라의 재정 담당하는 거를 내두좌평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병사 담당하는 사람을 병관자평이라고 부르고, 형벌과 송사를 담당하는 거 조정자평, 그 다음에 궁궐을 지키는 궁궐 수기를 담당하는 걸 위사자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총 자평이라고 불려지는 재상이 총 몇 명? 6명. 업무별로 이 재상들 6개를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육재상 제도를 둔 거죠. 자, 그러면 다 뭐로 끝나? 좌평.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눈치 까야 되는 거야. 좌평으로 끝나는 관직이 사료에 언급돼 있네. 백제 사료구나. 그래서 백제에 해당하는 거 고르셔야 돼. 이해됐어? 그리고 이게 그 최근에 9월 모평인가 수능에서 문제가 나왔어. 자, 백제 왕족 성씨는 부여씨예요. 근데 이거 애들 몰라갖고 많이 틀렸어. 이거는 한국사 할 때 배운 거야. 근데 동아시아사 시험 문제 나왔어, 수능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사나 뭐 세사나 뭐 생윤이나 다 똑같아. 고1 때로 고였잖아. 뭐였더라? 이번에 윤리와 사상 1등 컷이 45점인가 43점인가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수능에서.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 하드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아무튼 백제 왕족 성씨는 부여씨고, 고구려는 뭐겠냐? 무슨 성씨? 고씨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씨 왕조 하면 고구려 사료고, 그 다음에 부여씨 가문 나오면은 백제 사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삼색 공복을 입혀요. 16개의 공무원들한테 총 16등급인데 삼색 공복, 자비, 청색 이렇게 입혔다는 거. 자, 고이왕 때 이렇게 내치 정비 다 하다 보니까 4세기 어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렇지,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자, 일단 이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이왕 집권기 때 한강 땅을 이렇게 장악을 한 거야. 자, 그럼 이 한강 땅 장악을 했으면 여기 충청도하고 전라도도 먹어야겠지. 그래서 이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를 통틀어서 무슨 한이라 불렀지? 여기를 사만 중에 마한. 그래서 근초고왕 때 어떤 일대를 다 통일을 했다? 마한 일대를 전부 다 장악했다라는 업적이 계신 거야. 그리고 국외적으로 따졌을 때 요하강 서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요서. 그 다음에 여기 산동성, 산동반도, 그 다음에 일본 남단의 규슈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중국 역사 기록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는 없지만. 자, 그리고 근초고왕 다음 왕이 침묘왕이야. 침묘왕 때 동진의 마라난타로로부터 불교가 수용되고 공인이 됐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이제 5세기 무렵에는 어떤 나라의 전성기라 그랬어? 5세기가
5세기가 고구려 장수왕의 전성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장수왕이 무슨 정책을 해? 영토를 북쪽으로 올려 아니면 남쪽으로 내려? 그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 마리간이 서로 뭐 해야 돼? 고구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결혼이요? 동맹부터 해야죠. 갑자기 결혼하면 어떡해요? 동맹하는 거지. 그래서 신라하고 백제의 동맹이라고 해서 이거를 나제동맹이라고 부르는 거야. 433년. 됐지. 그래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료로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나제동맹 생선 비눌 이렇게 외우면 편하다 그랬었어. 그냥 심한 니네들 알아서 외워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제동맹을 맺긴 했는데 고구려 장수왕이 96살까지 사시잖아. 이 양반 뒤지지도 않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백제 동성왕 입장에서는 이 나제동맹을 더욱더 약화시켜야 돼, 강화시켜야 돼? 강화시켜야지. 그래서 신라의 소지마리간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는데요. 나제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왕실들끼리 뭐를 맺어야겠니? 결혼. 이렇게 해서 동성왕 소지마리간에게 Do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요를 선언한 거야. 이렇게 해서 493년에 무슨 동맹 체결? 결혼 동맹이 체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둘이 결혼해? 그래서 동성왕이야? 아니잖아. 그지? 애가 그 개인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지마리간에 친척 비지라고 있어. 비지. 이 비지의 딸을 시집 보낸 거야. 어찌됐든 여기 경주 김가하고 부여시 왕족 간의 결혼 동맹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딸이 없어서 그래. 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6세기. 아멘. 자, 이 6세기 때 성왕이라고 하는 임금만 공부하면 돼. 동아시아사 안에서는. 자, 일단 이 성왕은 진흥왕하고 손잡고 한강역을 일시적으로 장악한 업적이 있는 거야. 근데 최근에 수능 제가 문제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교수님들이 머리를 굉장히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애들이 다 외웠잖아. 근데 그 애들의 허점이 뭐냐면 한국사거든. 그래서 한국사에서 변별을 내. 그래서 이번에도 변별됐던 게 백제사료였어요. 계속 그 한국사 갖다 변별내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다 열심히 잘해. 어차피 다 봐야 되니까. 나와도 되죠. 이건 뭔 소리입니까? 동아시아사 안에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베트남사를 배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사 사료 갖다가 주로 끄집어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너네들이 수능 때 볼 문제가 그 대부분 교과서에 있는 사료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최대한 사료를 많이 뽑아서 사료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아무튼 간에 뭐 한강 일시적 장악. 그래서 이 한강을 장악했을 때 신라의 임금이 진흥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항상 세트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일시적 장악이라 그러잖아.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한강 땅 전부 다 뺏겨요. 백제가 고구려한테 한강 땅을 수복했으나. 그리고 또 이 진흥왕의 군사에 의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를 당하게 되죠. 백제 끝. 그 다음에 신라 갈게. 신라는 그 기억나나? 1세기에서 2세기, 3세기에는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 세 개의 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왕위를 교대로 세습해서 박석 김씨. 그래서 얘네들이 왕위를 교대로 장악하다가 4세기 무렵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애들이 왕위를 독점 장악해? 그렇지. 경주 김씨 가문 애들이 왕위를 독점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가 뇌물마리간 집권기 때야. 뇌물마리간. 그래서 이 뇌물마리간의 업적은 뭐냐면 경주 김씨 가문 애들이 왕위를 독점적으로 이때부터 장악을 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장악을 했으니 이때부터 대수장, 대군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마리간이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을 여기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거야. 마리간이 무슨 뜻이냐? 이 마립이 경주 사투리로 마루를 뜻하는 거야. 마루가 산 꼭대기하고 꼭대기를 잇는 능선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산 꼭대기는 뭐야? 각 부족의 우두머리, 부족장. 이걸 잇는 능선을 경주 사투리로 뭐라 그래? 마립. 그러니까 각 부족장을 뭐한 존재? 통합한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요때 대수장 마리간이라고 하는 지배자 명칭 사용하게 됐고, 요때 신라의 외인들이 쳐들어왔는데 고구려 광개토태왕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서 고구려의 원군의 도움 덕분에 외인들을 소탕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커. 요때 뇌물마리간이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도움을 받아 왜군들을 물리쳤다라는 증거가 되는 유물 하나가 있어. 그게 그렇지, 호우명그릇. 이 호우명그릇은 어디에서 발견됐을까요? 경주의 호우총에서 발견됐어요. 415년 장수왕 집권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릇인데, 거기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고. 을묘년 국광산 광개토태왕 호우신 이렇게 적혀져 있어. 을묘년 즉 400년에 국광산 광개토태왕께서 신라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기록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뭐뭐 총으로 끝나는 무덤들이 있어요. 경주 놀러 가본 사람? 경주 가본 사람? 없어? 아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 손들어. 잘했어. 2명. 그럼 거기 가면은 뭐뭐 릉으로 끝나는 무덤이 있고 뭐뭐 총으로 끝나는 무덤이지, 그지? 뭐뭐 릉으로 끝나는 거는 뭔 특징 갖고 있는 거야? 누군지 아는 경우 보통 이제 왕이죠. 무령왕릉 이렇죠. 근데 무령왕릉 경주에는 없고. 자, 그럼 뭐뭐 총으로 끝나면 그래,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근데 경주에서 어떤 무덤에서 그릇이 발견되는데 자꾸 거기서 호호호 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무덤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호호호 그러니까 이제 호총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됐음? 그래서 경주 호우장에서 발견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5세기는 그냥 캔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아요. 뭐 이제 나제 동맹하고 결혼 동맹이에요. 눌지마리간하고 소지마리간. 그래서 이제 6세기 갈게. 6세기 이제 지증왕 들어서서는 원래는 신라 원래 이름이 이거였다. 지증왕 때는 사로국 이렇게 불렀어. 원래는 사로국. 그런데 새로운 신 그물라, 새롭게 천하를 망라한다는 의미로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503년부터. 자,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불러? 지배자를 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중국식 지배자 명칭을 503년부터 이때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배자 명칭 사용.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법흥왕 보겠습니다. 법흥왕은 말 그대로 뭘 흥하게 만든 왕? 법을 흥하게 만든 왕. 그러면은 중국의 고대 법률이 뭘 갖고 왔다? 율령을 수용하고 반포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요때 불교가 어떻게 됐죠? 공인이 됐어요. 누구의 순교 덕분에? 이차돈의 순교 덕분에. 야, 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지? 이차돈의 순교 사건. 모르는 사람 없죠? 모르는 사람 손? 존나 웃기네. 진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손 이러니까 이제 진우가 지빈이를 탁 쳐다봤어. 쟤는 모를 거야. 이러. 그래 흰피 그거 이제 목 잘리니까 막 이제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지진이 나고 꽃비가 흩날리고 그런 거죠. 2차돈. 자, 아무튼 이제 불교가 공인됐어. 근데 자, 신라인들은 5세기 눌지마리간 집권기 때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어. 근데 불교를 안 믿었다 그랬지. 왜? 얘네들 자체가 뭐야? 성격 자체가 힉힉고물이라고. 얘네들이 태백산맥하고 노령산맥하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외래 문화는 완전히 폐쇄적인 거를 이제 조금 이제 폐쇄적인 성향을 갖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불교는 그냥 이상한 이단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해서 공인하지 않다가 2차돈의 순교 덕분에 국가 합법 종교로 공인되게 되었다라는 거. 아이고 씨발 힘들어.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 때 요때 업적은 이제 한강 땅을 장악을 했다라는 거죠. 성왕과 손을 잡고 그리고 한강 땅 완전히 장악을 해서 영토를 함경도까지 늘려가지고 대제국을 만든 게 진흥왕 때 업적이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일본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역사. 모르겠는데 시간상 요까지만 하고 끝날 것 같다. 자, 일본에는 도웨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건너 들어왔어요. 이 도웨인은 뭐냐면 4에서 6세기 무렵에 인구 이동이 있다 그랬잖아. 자, 4에서 6세기 인구 이동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아이고 추워 이러면서 이제 중국 북쪽 땅에 들어와서 이 북쪽 땅을 다 먹어버려서 왕조를 만든 게 오랑캐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 살다가 한족들이 이렇게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통 1차 인구 이동이 있으면 2, 3차 인구 이동까지 같이 벌어지는 게 4에서 6세기 인구 이동의 특징이야. 그러니 이런 이제 정치적인 쿠데타 아니면 뭐 내부 분열 문제 때문에 아우 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어 하는 애들이 배 타고 일본 땅까지 건너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주한 중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레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도웨인이라고도 하고 도레인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세토나이 카이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잡아요. 세토나이 카이에는 뭐냐면은 일본 열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오사카 규슈가 있는 이쪽 해협 있잖아. 이쪽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들어와서 먼저 왕조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도인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이쪽에 나라, 오사카, 교토 이렇게 있죠. 이쪽부터 시작하는 거야. 일본의 서쪽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 동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서 5세기 무렵에는 규슈 간토 영역까지 영토를 확장을 한 거예요. 이런 거 같이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이 도에인들이 연합 호족 정권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야마토 정권이다. 야마토 정권. 자, 이때부터 이제 일본사는 무조건 연도를 다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일단 이 야마토 정권은 학자들이 4세기 무렵에 등장을 해가지고 710년까지 만들어진 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이제 야마토 정권의 특징 얘기를 하자면은 이 야마토 정권이 처음으로 시성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 시성제도. 자, 660년에 일본의 지배자 명칭을 천황이라고 칭해요. 그럼 66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 오키미라고 불렀던 거야. 알겠지? 원래는 자기들 다스리는 군주를 뭐라 그래? 오키미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21대의 오키미였던 유라큐 오키미가 있어. 근데 애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이 호족들의 서열을 좀 정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본관 제도를 만든 거야. 너 본관이 어디라 그랬지, 민재야? 응? 어허? 야, 내가 개념을 물어본 건 아니에요. 본관이 어디예요? 너 본관 어디예요? 아, 나 저쪽 집안 몰라. 본관 어디예요? 눈싸움 하자고요? 아니, 우리가 이제 본관 갔다가 서열을 구분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평 이씨 가문이야, 조선의 양반 가문이야. 그러니까 높은 가문이잖아. 그러니까 집안의 서열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됐냐? 그러니까 일본은 뭐 모리 가문 이러면 아, 귀족 가문이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이 되는 거라고. 이거를 시성제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퍼스트 네임을 성이라 그러는데 이쪽은 뭐라 그래? 시를 이제 나눠준 거죠. 누가? 군주가 호족들 서열별로. 그래, 이게 시성제도야? 알겠지? 이때 만들어진 거고 4세기에서 6세기 무렵에 유행했던 거대 무덤 양식이 있는데 전방후원분이야. 전방후원분. 그 마이크에 녹음되는 소리만 지금 영상에 담기잖아. 야, 이제 영상만 보는 애들 오해하겠다. 선생님 왕따 당하는 줄 알고. 질문이 가는데 아무 소리가 안 오네. 전방후원분. 그래요. 자, 전방후원분은 앞은 뭐야? 방형이야. 방형. 앞은 방형.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뭐야? 원형이야. 그럼 앞에 방형은 뭐냐면은 참고로 이렇게 생긴 무덤을 오사카 가면 볼 수 있어요. 나라연이나.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는 또랑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도굴꾼들 접근하지 말라고. 그리고 앞은 제사장. 그리고 뒤가 무덤이에요. 그래서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무덤 양식을 야마토 정권이 갖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일본은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남조 왕조하고만 교류해. 왜요? 밀려 내려오긴 했어도 한족이 세운 이 남조 왕조가 진짜 중국 정부라고 생각한 거야. 오랑캐들이 만든 북조는 가짜 정부다. 그래서 한족 애들이 만든 남조 왕조하고 교류했고 뭐 거리상의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특히 교류를 많이 한 게 우리나라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남조하고 한반도하고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화를 받아와서 얘네들만의 고대 문화를 꼽히게 되는데 이거를 6세기 무렵에 꼽힌 아스카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스카 문화. 그래서 이 아스카 문화 별표 이게 뭐다? 일본의 고대 문화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한테 받아와가지고 아스카 문화를 꼽힌 실권자는 누구였냐? 쇼토쿠 대자다. 쇼토쿠 대자. 이 사람 정말 중요하죠. 쇼토쿠 대자. 6세기 무렵에 이 쇼토쿠 대자가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킨 거야. 일본의 고대 문화를.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이래. 한반도에서 들어온 불교하고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어. 이게 17조 헌법이야. 이거까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야마토 정권은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나중에 수나라라 그랬잖아. 수나라 다음 왕조가 당나라죠. 그래서 이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견당사 사절을 파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러 간다. 뭐를? 당나라의 선진 문화를. 그래서 견당사가 연도 외워.
630년부터 894년까지 파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 막바지에 이제 파견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저거 어느 정도 이제 황제권이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요걸 이게 얘기를 해야지. 봐봐, 일단 이제 당나라의 선진 문화 배우러 갔어. 근데 얘네들이 당나라의 문화 보고 너무 이제 부러웠던 거야. 당나라는 딱 중앙에 있는 황제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행정체제를 갖고 나라를 통치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너무 부러워서 개혁을 주장을 했으나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소가시 정권은 이를 반대했던 거야. 그래서 견당사 이런 애들이 반란과 동시에 정권을 탈취한 뒤 개혁을 일으키니 이 개혁을 다이카게신이라고 부르는데, 여거 진짜 많이 나오죠, 수능에서. 다이카게신은 645년에 추진됐던 개혁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일본이 지방 분권 중심의 사회야. 그러니까 지방 호족들의 힘이 세다 보니까 뱃사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 발전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 당나라처럼. 그래서 우리도 당나라처럼 중앙에 있는 황제, 즉 군주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중앙 집권 정부를 수립해 봅시다. 이걸 목적으로 한 게 다이카게신 개혁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 군주가 힘이 세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군주의 업무를 보좌해 줄 수 있는 어떤 애들이 많아야 돼? 관료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관료제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방 호족들의 힘을 빼야겠죠.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땅을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토지를 전부 다 황제 소유로 국유화하겠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황제한테 충성해야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한테 공짜로 땅을 나눠주겠대. 성인이 되잖아. 남자는 2단, 여자는 1단씩 땅을 나눠주겠대. 이거를 반전수수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중국의 어떤 체제에 영향을 받은 거야? 북이 효문제, 균전제. 그래서 지급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단위라고. 요거 사료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남자는 성인이 되면 2단 정도 되는 땅을 하사받고 여자는 1단 정도 되는 땅을 하사받는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무 단위로 준다고, 무 단위로. 그래서 이 무하고 단 이거 갖다가 사료 우리 구분 잘 해야 돼. 자, 그리고 황제가 지방을 장악하기 위해서 호족이 지방을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황제가 명령을 이제 내렸던, 황제가 임명한 지방관이 황제 명령에 따라서 직접 지방을 다스려야 군주권이 강해지잖아. 그래서 전국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었다. 자, 이거 적으세요. 자, 이 다이카게신이 몇 년에 있었어? 645년에 있었지. 요때 동아시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하면서 문제 나올 수 있거든. 거의 80% 확률로 이게 나와요.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는 뭔지 알지? 같은 해에 있었잖아. 안시성 전투는 어떤 두 나라의 싸움이야. 당태종 이세민과 그 다음에 고구려 양만춘의 전쟁이었잖아. 그지? 이 안시성 전투하고 다이카게신이 같은 해에 있었어. 그래서 다이카게신이 있었던 시기에 선택으로 옳은 것을 하면 안시성 전투를 고르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카게신으로 인해서 군주의 권력이 강화되게 되자 660년에 이제 오키미라고 하는 칭호 대신 천황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때 처음 사용하게 되었고, 이 천황 호칭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던 게 야마토 정권 다음 시대인 나라 정권 시대인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천황 호칭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1대 천황인 진무천황이야. 참고로 이 천황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일본의 시조신이 뭔지 알아요? 그 우리나라 치면 당구나라범. 나루토라는 애니메이션 보면은 스킬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후손을 천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황 황족은 일본에서 뭐야?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혈통인 거야. 지금은 따지면 당군나라범 혈통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이제 진문천황, 그래서 천황 호칭 사용 최초로. 자, 이것도 적어. 660년에 진무천황이 천황 호칭 처음 사용했지. 그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동아시아 모습으로 오른 것은 660년에 어느 나라가 멸망했죠?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백제. 그래서 660년이 황산벌 전투, 백제 멸망 연도야. 그래서 이 시기하고 이 시기를 연결지어. 이 시기하고 이 시기를 연결짓고. 다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 얘기 좀 하고 오늘 끝낼게요. 자, 일본 건국설화 관련해서 얘기할게. 옛날에는 그 일본에서 거인신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름이 이자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애 부인이 이자남이라고 하는 여성신이 있었어. 이 둘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였답니다. 근데 이 이자나미가하고 이자나기하고 이렇게 데이트하는데, 이 이자나미가 여자야.
그래서 이 이자남이라고 하는 애가 그 독뱀한테 다리를 물려갖고 이제 독 퍼져갖고 뒤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애가 이제 저승에 내려간 거지. 그래서 이자나기는 이승에 홀로 남아가지고 여자친구 이자나미가 보고 싶어서 계속 울었대요. 근데 애가 울 때마다 막 비 엄청 쏟아지고 폭풍우가 막게 하고 막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막 지진이 막 이렇게 계속 났대. 그러니까 저승의 신이 막 멀미 나서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자나기한테 기회를 준 거야. 저승에 있는 너 여자친구 데리고 가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이자나미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승에 딱 내려가는데 원래 이자나미가 화장을 엄청 떡칠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자래요. 근데 화장했을 때 엄청 미모가 이뻐. 그래서 이자나기가 이제 이자남이 딱 뒤태에 이렇게 딱 보이니까 여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자남이가 이렇게 딱 뒤돌아보니까 남편인 거야. 근데 남편이 여기 저승까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던 거야. 쌩얼이었던 거지. 그래서 잠깐만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 화장을 하겠습니다. 화장할 때까지 제 얼굴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해서 이제 이자나기가 뭐 5분이면 참지 이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5분을 못 버티겠는 거야. 너무 궁금한 거야. 화장했을 때 자기의 부인의 모습이 너무 이뻤으니까 쌩얼 얼마나 이쁠까. 그래서 딱 가는 순간 이자나기가 두 눈을 감싸고 저승에서 뛰쳐나왔다 그래. 그 저승 인근에 이제 연못가가 있는데 그 연못가에 눈가리를 졸라 이렇게 씻었대요. 못 불고 본 거지. 그래서 왼쪽 눈가리를 이렇게 비비면서 씻었을 때 나온 게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고, 얘가 이제 일본을 건국한 시조신이고, 오른쪽 눈가리를 이렇게 씻었을 때 이제 나온 게 달의 여신 치쿠요미고, 그 다음에 코를 흥 푸니까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나왔대요. 이렇게 해서 일본이 뭐 이렇게 건국됐다라고 하는 B급 감성의 신화. 네, 이거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참 신들의 이름이 이쁘죠. 스사노 아마테라스, 그죠?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이렇게 신 이름 갖다 뭔가 이제 스킬 이름을 정해도 이쁘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 보이겠죠. 웅녀 이러고 단군 이러면은 졸라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거고. 오징어 게임 봤냐? 안 봤어? 와, 바빠서 못 본 거야? 일부러 안 본 거야? 고3이라 일부러 안 본 거죠? 대단하네요. 혹시 입이 막히셨나요? 자, 아무튼간 끝. 고생했어.